자, 그러면 민족국가의 발전 부분을 볼게요. 자, 먼저 이제 그 민족주의 변화를 보기 전에 민족주의가 뭔가 볼 필요가 있는데, 이 민족주의라는 것은 그 민족의 통합과 단결을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언어, 문화 이런 그런 걸 동질성한 민족이라는 집단을 이용해서 어떤 그 국민국가를 형성하고 국민 통합을 꾀하게 하는 이데올기를 이제 민족주의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민족이라는 그 관념은 이미 서양보다 더 빨리 형성됐지만 이 민족을 이용해서 어떤 정치 통합적으로 삼는 민족주의 이념은 유럽에서 처음 나온 거야. 19세기 때. 그래서 이 민족주의는 자유주의와 마찬가지로 특별한 어떤 논리 체계를 가지고 있었던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 민족주의는 여러 사상과 결합이 되죠. 그래서 민족주의와 자유주의가 결합될 수도 있고 민족주의와 또 사회주의가 결합될 수 있고 등등 이런 다양한 어떤 사상 체계와 결합되면서 하부 이데올로기 기능을 한다. 이런 것들을 같이 이제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민족주의는 이제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부흥적 민족주의, 국민주의라고 부르는 부흥적 민족주의와 그 다음에 통합적 민족주의, 국가주의라는 그걸 부르는 그 두 번째 경우와 그 다음에 이제 유럽 제국주의에 맞서가지고 이제 아시아나 이런 각국에서 이제 부었던 대항적 민족주의 세 가지 분류로 나눠볼 수 있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서양사와 관련되다 보니까 대항적 민족주의는 제거하고 이 부흥적 민족주의와 통합적 민족주의만 살펴볼게요. 부흥적 민족주의는 이제 정치학에서는 뭐라고 부르냐면 국민주의라고 해요. 그 다음에 이제 통합적 민족주의를 이제 정치나 이런 데서는 국가주의라고 해요. 동일한 말이에요. 자, 부흥적 민족주의와 통합적 민족주의가 나눠지는 계기가 됐던 것이 2월혁명이죠. 물론 2월혁명 이후라고 해서 뭐 부흥적 민족주의가 아예 없어지고 통합적 민족주의가 남았다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는 없지만 흐름상 그 계기점을 마련한 것이 2월혁명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아직 서강에 있는 내용에 그 부흥적 민족주의하고 통합적 민족주의를 잘 정리했거든요. 그래서 이 서강 내용을 좀 요약을 했어. 그래서 어떤 차이점이 있는가 이 내용을 이제 정리를 좀 해봤는데, 자, 부흥적 민족주의는 주로 이제 지식인들 대상으로 엘리트 중심으로 이제 했고, 이에 반해 통합적 민족주의는 대중들에게 확산됐죠. 자, 그 다음 자유주의 민족주의, 그 부흥적 민족주의는 자유주의와 관계에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개인의 권리와 평등이라는 것을 확실히 짓기 위해서 국가 공동체가 필요하고 그 공동체에서 최상의 공동체는 민족 단위라는 민족국가예요. 예. 그래갖고 이제 있지만 주의할 것은 이때 이 민족주의라는 것은 민족국가를 모으는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민족국가는 하나의 수단이고 개인의 자유와 평등을 하나의 수단이고 그 다음에 목적이 아니라는 게 좀 차이가 있어요. 근데 이에 반해서 이제 통합적 민족주의는 민족국가가 성립 자체가 목적이죠. 민족을 위해서는 개인의 자유나 이런 것들은 희생돼도 된다. 이런 식의 논리를 이제 피게 되죠. 그래서 이제 통합적 민족주의는 그 개인주의와 자유주의와 상당히 적대적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부흥적 민족주의 같은 경우에는 다른 민족 간의 관계를 서로 상호 공존하죠. 근데 통합적 민족주의는 공존을 인정하지 않고 상당히 배타적이고요. 그 다음에 보수주의와 민족주의 관계를 보면요. 이때 이제 그 부흥적 민족주의는 빈체를 볼 수 있듯이, 보수와 민족은 대립된 개념이에요. 그래갖고 보수 정치가들이 민족주의를 거부하고 탄압을 하죠. 그래서 이제, 민족주의와 우익이 대립됐고, 근데 이제, 2월혁명 이후부터는 보수 정치가들이 민족주의를 적극적으로 수용해요. 그래서 이때부터는 보수주의가 민족주의가 되고, 민족주의와 우익은 서로 우호적인 거야.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약간 예외적인 경우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시험 문제 안 나오겠지만, 민족주의가 꼭 진보야. 보수주의는 민족주의를 별로 안 좋아해. 네. 그게 왜 그러겠어요? 그 보수주의를 딱 까고 하면 다 밑에 뭐가 나와? 친일파들이 나온 거야. 그 원류들이. 그래서, 보수주의들이 원조 보수라는 김구 별로 안 좋아하잖아. 왜? 김구 민족주의자거든. 예.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는 약간 이상하게 왜곡됐는데, 여기에서는 다른 나라에서는 되게 보수주의자들이 되게 민족주의자들이야. 예. 그 다음 민족국가 형성 부분에 보면, 아까 얘기했던 부흥적 민족주의자는, 이 개인의 자유와 평등을 누리기 위해서 민족국가가 필요한 거지, 하나의 수단이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거.
그래서 민족국가, 입헌적 민주주의 국가 동일시한 방면에 통합적 민족주의는 민족국가 자체가 목적이에요. 네, 민족국가 수립 자체가. 그다음 부흥적 민족주의는 정치권을 수용하지 않고 탄압됐죠. 근데 통합적 민족주의는 적국주의를 수용했어.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오히려 자유주의와 사회주의를 탄압을 시켜. 예. 그다음에 부흥적 민족주의는 침략적 성격을 갖고 있지 않죠. 앞에 이제 상호 공존 인정하다 보니까. 근데 이제 통합적 민족주의는 침략적 성격이 강하고 이게 이제 제국주의 정책과 연결되고 사회신앙과 연결돼요. 예, 이런 것도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통합적 민족주의 대표적인 케이스가 이제 드디어 프랑스에서 앙시앙 프랑스해주라는 집단이 있어요. 이게 이제 한번 시험문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적어놨는데 이 앙시앙 프랑스해주는 그 20세기 초반에 이제 40년 동안 프랑스의 영향력을 발휘했던 우익 반공화주의 단체들인데 상공화국 때 형성됐던 단체들이죠. 그래서 이제 그 통합적 민족주의를 바탕으로 했다. 예, 침략적 민족주의를 바탕으로 했는데 근데 이 웃긴 게 이제 이들이 이제 뭐냐면 폭력단체적 역할도 하고 구구단체인데 1차 세계대전 때 독일이 쳐들어왔는데 당연히 누구하고 싸워야 돼? 독일하고 싸워야 되지. 근데 비시정권 연합해갖고 독일의 어떤 그 전위기관, 친독일적 성향이 하면서 그때 이제 그 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해체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 그래서 이제 앙시앙 프랑스해제 같은 경우에는 구구단체고, 그 다음에 통합적 민족, 침략적 민족주의를 대변하는 단체였다. 예전에 한번 시험에 나왔던 거예요. 앙시앙 프랑스해제 단체. 이름 정도는 외워두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 싸고 나올 수는 있어요. 이 단체 이름.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한번 민족주의, 부흥적 민족주의와 통합적 민족주의의 차이점을 이제 얘기를 했고요. 이 부분은 이제 서강 내용이 좀 자세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세히 알고 싶은 분들은 서양사 강의 부분을 이제 참조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관련된 이제 기출 문제를 잠깐 풀어볼게요. 239페이지 펴보세요. 기출 문제 239페이지. 자, 1번 문제 볼까요? 1번 문제. 자, 19세기 여러 이념에 대한 설명이 잘못된 것은, 자, 여기 보면 이제, 비인체제에서 보수주의자들은 정통과 역사가 이성보다 우위에 있다고 생각해서, 그 당시 자연권, 평등, 인간의 선, 그 다음 진보 등의 개념을 부정했다. 그래서 이제 맞죠? 그래서 이것은 보수주의자의 주장이고 2번을 보면 자유주의의 사회적 기반은 불효자 계급이었는데 그는 특히 1848년에 2월 혁명 이후에 보수하는 경향을 보면서 민족주의의 평등 이념과 대입됐다.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점점 민족주의와 이제 뭐냐면 자유주의가 결별되는 그런 형상들을 얘기한 거고 3번을 보면 낭만주의는 인간의 상상력과 감정을 강조하고 진리에 이르는 길은 인간의 자발적 감정에 주장했고 근데 요 뒷문장이 틀렸죠. 나중에 얘기했지만 19세기 역사의 발전에 부정적 영향을 끼친 게 아니라 긍정적 영향을 끼쳐요. 이건 나중에 설명할게요. 이 부분은. 그 다음에 이제 4번을 보면 19세기 독일 민족주의는 프랑스형의 자유주의 이념에 반대했고 과거 독일, 특히 중세 독일에 대한 영광을 부여하면서 세습적인 군주정과 기juk 지배를 찬양했다. 맞죠? 그래서 2월 혁명 때 이후에 독일 민족주의가 그런 경향이 되게 강한데 특히 이제 중세 독일의 영향을 중세 독일 낭만적이죠. 예. 그 중세 독일을 강조한 게 낭만주의죠. 그래서 이제 이 낭만주의가 이제 뭐냐면 민족주의와 또 결합이 되는 그런 형태가 등장하는데 하여튼 답은 이제 뭐냐면 3번이죠. 3번. 자, 그래서 이제 요 내용들 이제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 풀어볼 게 뭐냐면 어디야? 그 200, 이게 몇 페이지지? 아이고. 1번 문제니까 자유주의 다음에 235페이지 펴보세요. 235페이지. 자, 235페이지에 보면 이제 1번 문제 볼까요? 1번 문제.
자, 다음 글은 유럽의 민족주의가 지닌 양면성을 보여준다. 가와 나의 각각 표현된 민족주의 이념과 관련된 역사적 사실을 보기 위해서 고른 것은 이렇게 있거든요. 자, 여기에서 이제 보면 그 가와 관련된 내용은 이제 뭐와 관련된 내용이냐면, 자, 이거는 이제 그 가와 관련된 내용은 여러분들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그 국가가 본질적 자유를 소유하고 민족주의를 제국주의 정책과 연결시키는 침략적 민족주의에 속하죠. 그래서 이와 관련된 거고, 나는 이제 예문과 관련된 것들은 이제 뭐냐면 부흥적 민족주의에 속해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국가가 인류 정신을 완성하기 위해 신이 부여한 사명의 상징이다. 진정한 국가는 형제의 일정인 협조 속에서 단결된 공동의 목표를 통해 함께 일하는 자유롭고 평등한 사람들의 공동체다. 그래서 국가를 이제 뭐냐면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어떤 것들을 이제 강조하는 것들인데, 요는 나는 이제 뭐가 누가 얘기한 거냐면 그 이탈리아의 마치니 있죠. 이 마치니 연설문의 일환이에요. 그래서 마치니는 어디에 속하죠? 부흥적 민족주의에 속하죠. 자, 그러면 이제 내용을 이제 보면요. 자, 거기 보면 기획을 보면 거기 이제 그 갈색 서치장 에세이죠. 그래서 민족 생명 선포의 무縁봉계를 일으켰다. 이거는 가에 속하겠어요, 나에 속하겠어요? 가에 속하겠죠. 일단 그 다음에 민족협회인데 이 민족은 자유주의자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비스마르크가 주도한 통일을 지지했다. 자, 이렇게 이제 있는데, 여기 이제 그 통일 지지와 관련된 민족협회가 나왔으니까, 자유주의가 나왔으니까, 이건 가에 속하겠어요, 나에 속하겠어요? 나에 속하겠죠. 자유주의자든 민족주의자 결합이 됐으니까,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들이 원래는 처음부터 비스마르크가, 그 지지했던 건 아니에요. 원래는 반대했죠. 처음에. 근데 비스마르크가 이제 통일정책 잘 수행하니까 나중에 지지한 거야. 이거는 역사적 배경이. 그 다음에 이제 그 샤를 모라스는 앙시옹 프랑스이즈를 결성하여 반정부 활동을 이제 펼쳤다. 이거는 어디에 속하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거는 침략적 민족주의와 관련된 거, 통합적 민족주의. 그러니까 이제 관련돼 갖고 이거는 가에 속하겠죠. 그 다음에 리소지멘트 운동 확대하는 건데 마치니가 청년 이탈리아당을 결성했다. 나사랑 관련됐죠. 이거 마치니와 관련된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것도 뭐냐면 이거는 나에 속하겠죠. 그러면 답이 뭐겠어요? 가가 속하는 기읍과 디귿, 나가 속하는 니은과 니은. 이렇게 해서 이 당시 이제 부흥적 민족주의와 그 당시 침략적 민족주의, 통합적 민족주의의 차이점을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예. 그래서 국가와 개인의 관계에서 개인이 더 앞섰다. 국가는 개인의 자유와 평등을 유지하는 수단이다. 생각하는 것은 아까 나와 관련된 거고, 국가가 민족은 유기적이고, 그리고 개인의 자유는 결국엔 누가 결정한다? 국가만이 결정한다. 그리고 개인의 자유는 국가에 희생할 수 있다. 이런 논리를 한 것은 아까 이제 통합적 민족주의죠. 이렇게 이제 구분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한번 문제 풀어봤고, 그러면 내용을 또 들어가죠. 그래서 이제 그 부흥적 민족주의와 통합적 민족주의 문제를 제가 예전에 많이 만든 것 같은데 총괄평가에는 없네. 예, 2에서는 총괄평가 1에서는 있을 거예요. 그거 한번 찾아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프랑스의 제2 제정과 파리 꼬문 부분을 볼게요. 자, 프랑스 제2 제정은 누가 통치했던 시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나폴레옹 3세가 통치했던 시기를 제2 제정이라고 하죠. 1제정은 어디에 속하는 거죠? 이 당시 나폴레옹이 통치했던 시기를 제1제정이라고 하고요. 예. 그래서 나폴레옹은 그 당시 그 제2공화국을 이제 대통령이 됐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대통령에 머물지 않고 자기가 좀 황제가 되고 싶었어. 자기 그 삼촌처럼. 그래가지고 이제 친위 쿠데타를 일으키죠. 그래서 친위 쿠데타를 일으켜갖고 헌법을 제정해서 국민투표에 붙여. 그래갖고 이제 그 당시 이제 국민들도 좀 미숙했고, 그다음 보나파르티즘이나 이제 어떤 항상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 나폴레옹이 제2제정을 통과시킨 헌법들을 통과시키죠.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나폴레옹 3세가 되고, 이걸 통해서 이제 제2제정이 뭐냐면 그 성립이 되죠. 자, 그러면 이제 그 나폴레옹 3세의 정치를 이제 바탕이 됐던 것이 보나파르티즘이고, 그리고 이제 이 나폴레옹 3세의 특징은 이제 뭐냐면, 정치 체제의 특징은 뭐냐면, 부르주아 세력과 그 다음에 프롤레타리아 세력들을
뭐냐면 이익을 동시에 대변하는 그 양자가 개국 균형에 의해서 뭐냐면 성립됐던 체제가 이 나폴레옹 3세의 정치 체제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정책 기조는 정치적 자유는 억압해요. 대신에 경제적 발전에 집중해서 그 부를 혜택을 주려고 하죠. 이걸 이제 우리식으로 하면 개발 독재라고 하죠. 예, 박정희식 어떤 정치 스타일 그런 것들인데 그 다음에 대외적으로 이제 활동을 통해서 국민적 열강, 그러니까 자기 삼촌이 했던 것처럼 국민적 열강을 달성하기 위해서 외교 정책을 중요하죠. 자, 이런 밑바닥에는 무슨 이즘이 깔려 있다? 보나파르트이즘이 깔려 있고 이 보나파르트이즘은 일종의 어떤 민족주의의 일종이에요. 민족주의인데 이건 어떤 민족주의일까요? 부흥적 민족주의가 아니라 통합적 민족주의에 속하죠. 이런 것들은 이제 같이 연결시켜서 보시면 돼요. 자, 이 사람의 이제 내정 개혁을 이제 볼게요. 내정은 이 사람은 이제 그 대금융가 대상공업자 지지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그 당시 이제 투자은행을 신설하고요. 그래서 금융제도를 개선하고 투자은행은 일반 소망의 은행보다도 더 큰 은행이에요. 그래서 대규모 장치 산업이라든지 시설 투자에 이제 할 때 이 투자은행이 필요하죠. 그 다음에 철도를 부설하죠. 정부 보증 아래 중공을 발전시키고 항만시설을 개량하고 운하를 개선하는 대규모 토목공사를 하고요. 자, 이거는 그 대상공업자들의 지지를 받을 뿐 아니라 토목공사를 하면 노동자 일자리가 많이 창출되죠. 지금이야 토목공사 하면 본래 일자리 창출이 안 돼요. 예전에 이제 이명박이 예전에 60, 70년대 생각으로 4대강 사업하다가 쫄딱 망했잖아. 그때 내걸었던 게 뭐냐면 일자리 창출이었거든. 근데 지금은 토목공사에서 뭐 사람들 와서 땅 파고 그러지 않죠. 다 기계가 해. 그렇기 때문에 별로 일자리가 창출이 안 되는데 그 당시에는 토목공사 하면 일자리 창출이 많이 됐어요. 이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내용들 있고 토목공사 이게 또 있네. 자, 니은해보 공공사업과 산업발전을 통해 노동자 일자리 창출, 노동자를 위한 주택 건설, 그래서 노동자의 경제발전과 정보시책의 혜택을 주려고 했다. 그래서 이 내정은 그 당시 이제 그 노동자들과 이 당시 부유자 계층들을 적극적으로 포섭하기 위한 정책들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걸 이제 볼 수 있듯이 그 당시 나폴레옹 3세는 그 부유자 계층과 후레타 계층들을 양쪽의 이익을 대면서 개국 균형을 맞춰가지고 정치를 하려고 했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그 외에도 여기는 없지만 이제 이런 내용도 있어요. 파리에 있잖아요. 파리에 보면 시가지가 되게 꼬불꼬불거리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7월혁명이나 2월혁명 때 그 전에 시가전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도 안 되겠다. 파리의 미로 같은 것들을 이제 다 개선해가지고 방사선 형태의 파리 시가지를 조성해요. 오늘날 같이. 그래서 파리를 현대식 도시로 변모시키고요. 그 다음에 세계 박람회 같은 것들 개최하죠. 그때 이제 만들었던 탑이 유명한 탑이 있죠. 무슨 탑이에요? 엘베탑. 엘베탑 있으시죠? 프랑스 가보면 엘베탑도 그때 만들어진 거예요. 예. 자, 뭐 이런 것도. 근데 이제 외정에서 실패하죠. 이 사람은 뭐 내정까지 했으면 은근히 넘어갔는데 외정에서 거의 대부분 실패. 왜? 이 사람 너무 무지하게 간섭질을 한 거야. 오지랖 높이고. 왜 그럴까요? 그 당시 이제 나폴레옹의 어떤 위대한 프랑스의 영광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것들인데 일단 크림 전쟁에 참여했지만 이겼지만 별로 실질적인 이득은 별로 없었고요. 그 다음에 그 당시 이제 이탈리아 통일전쟁에서 사우자를 지원했지만 처음에 지원했던 나중에 배신을 때죠. 일관성이 결여해갖고. 그래서 오히려 이제 국제적 욕망을 얻어먹었죠. 그 다음에 멕시코 원정은 이제 멕시코에서 이제 뭐냐면 막 반란이 나니까 거기 또 뭐냐면 군대 편성해갖고 그 당시 진압을 하고 오스트리아 맥시미리안 대공을 세워가지고 했지만 미국의 압박을 철수하고 그때 맥시미리안 대공이 공화파에 총살당해요. 그래갖고 그때 그 맥시미리안 그 대공의 부인이 와갖고 울고불고 하면서 이제 신문에 보도 때리고 하니까 나폴레옹의 위신이 어떻게 됐어? 떨어졌겠죠. 예. 자, 그래서 외정은 전반적으로 실패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결국에는 포효위생과 한번 했죠. 그래서 이제 세당에서 이제 그 포위당에서 항복하는 바람에 이제는 제2제정이 몰락하고 맥공화국으로 넘어가죠. 제3공화국으로 넘어가요. 예. 그렇게 이제 해서 끝나게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때 이제 그 상공화국이 넘어갈 때 이제 잠시 그 전에 임시정부가 수립됐어. 그래갖고 이제 그 당시 왕당파가 다수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두 가지 있었어. 왕당파 안에서 두 가지 논의가 있었어요. 어떤 논의가 있었냐면 이제 왕정 복귀는 당연한 건데 그 왕을 누가 세울 것이냐. 예전에 브루모 왕가로 가자. 아니냐 루이 필립 계통 가자. 아니 지네끼리 막 지고 싸우니까 결론이 안 된 거야.
그래서 그때 제3세력, 힘이 약했던 공화파들이 어부지리를 해가지고 공화국이 만들어진 거죠. 제3공화국. 그러니까 이 3공화국이 만들 때부터 이게 기반이 약한 거야. 언제부터 또 왕당파들이 세력이 강하니까 뒤집어질 수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3공화국 때 왕당파를 억압하는 그 정책들을 하게 되는데, 이건 나중에 좀 얘기를 하고요. 자, 하여튼, 이 보불전쟁이라고 하는 이 프로이센과 전쟁에서 패배를 하게 되고, 이때 이제 그 프로이센이 강화가 수입되면서 알자스와 로덴 지역을 다시 주죠. 원래 이게 알자스는 베스트말렌 조약 때 원래 독일 땅을 받았다가 로덴 지역은 또 구에 양도받았던 땅 아니에요? 그걸 다시 독일한테 줘요. 그래서 그때 이제 마지막 수업이라는 그 문학 작품이 거기에 반영돼 있죠. 그 내용이. 자, 하여튼 이렇게 있고, 그때 이제 혼란기에 잠깐 이제 뭐냐면 파리 꼬문이라는 그것을 전쟁 패배 이후에 이제 그 뭐냐면 파리 꼬문이 이제 등장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자체적으로 이제 임시정 프로이센 강화를 맺고 있을 때 파리에서 시민들이 국민 방위군들을 조직을 해갖고 하니까, 이때 이제 뭐냐면 정부가 그걸 해제시키는데 그걸 실패하게 돼요. 그래서 파리가 국민 방위군을 중심으로 해갖고 다시 장악이 돼. 그래서 정부는 베르샤로 이제 물러나고, 그러니까 이제 잠시 시민들에 의해서 자치정부가 구성이 되거든요. 파리 꼬문이라고 하는데, 이 파리 꼬문을 주도했던 세력들은 대개 보면 이제 급진적 자코뱅주의자, 샹키르트 계층이 이어받은 급진적 자코뱅주의자, 블랑키주의자, 부정부주의 일부 또 사회주의자, 이들이 위해서 이제 장악하죠. 근데 이제 물러났던 이제 그 정부군들이 그 당시 이제 파리 시내를 포위하게 되고, 이때 파리 시내 식량이 부족하니까 그 동물원에 가서 이제 짐승도 잡아먹고 지도 잡아먹고, 그러다가 이제 뭐냐면 피해 일주일 전투가 파리 꼬문 참여자들이 대규모 처형에 처해지게 되고, 그 과정에 일부는 또 파리에 탈출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 파리 꼬문은 최초의 노동자 계급이 정권을 장악했다고 해서 마르크스 상당히 높게 평가하는 거야. 이 파리 꼬문은. 근데 이제 이게 반론이 있어요. 왜냐면 이 주도 세력들 보면 이제 그 일부 사회주의자 계층들이 있었지만 소시민주의자들, 특히 이제 자코뱅주의자들이 많았고, 이들은 노동자 계급의 대변자라보다는 쌍크리트, 예전에 급진적 자코뱅주의자였다. 참고 이 자코뱅주의자들은 뭐냐면, 쌍크리트 제가 처음에 설명했죠. 쌍크리트는 사회주의자를 인정하지 않아요. 인정하는 사람들이에요. 다만 사회주의자는 인정하지만 소득의 양극화 형상들은 반대했던 사람이죠. 그래서 이제 이것은 사회주의가 볼 수 없다. 그리고 이것은 이념을 떠나서 포유세의 침략에 대해서, 그 당시 임시정부가 개대정부였으니까 포유세에 그에 대한 예국적 정년에 맞서기 위해서 시민들 자발적인 어떤 조직체였다. 그래서 마르크스가 규정한 최초의 노동자 계급 정권이라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했지만, 일단은 반론이 있지만, 이 파리 꼬문은 이제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는 거, 역사적으로 이거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시험 문제는 안 나왔지만 나올 가능성은 좀 많은 부분이에요. 이 부분은요. 그리고 이제 파리 꼬문을 진압하고 등장한 공화국이 맥공화국이죠. 제3공화국이야. 제3공화국. 자, 그 다음에 이제 제3공화국의 성립 볼게요. 이 제3공화국은 제일 오래된 그 공화국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원래 이제 왕당파들이 주도권을 장악하겠다고 했죠. 근데 왕당파 내부 안에, 예전에 이제 누굴 왕으로 세울 것이냐, 부르봉 왕가를 세울 것이냐, 그 다음에 예전에 이제, 올레앙파, 노리 필립 같은 사람들을 세울 것이냐, 그래가지고 내부 분열이 있는데, 그래서, 뭐냐면, 이때 이제 양당이 너무, 양세력이 너무 강하니까, 이 내부 분열을 틈타서 공화파들 명맥을 유지해서 공화파들 중심에서 제3공화국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이제 1875년에 제3공화국 헌법을 제정하게 되죠. 그래서 국가 원수는 간선제죠. 그래서 상하 양원의 합동의회를 설치하고 실권이 없는 7년 임기의 대통령과 상원을 구성해요. 이런 것들은 이제 나중에 4공화국, 5공화국까지 계속 기속이 돼서 지금 대통령, 프랑스 대통령이 상대적으로, 지속이 돼요. 그러다가 지금은 이제 프랑스 대통령이 좀 권한이 커지는 방식으로 하지만 총리하고 또 나눠갖게 되죠. 권력 구조가. 자, 하여튼. 그 다음에 실권은 보통 선거로 구성된 하원이 있고, 그러니까 내각은 하원 지도자의 의견에 따라서 조직되고요. 그래서 이제 이때부터는 이제 어떤 식으로 하냐면, 그 총리가 이제 내각에서 선출된 이제 수상 총리가 거기에 이제
의회 총리들이 이제 내각이나 이제 이런 총리들이 이제 내정을 담당하고 국가 원수는 뭐 외정을 담당하고 이렇게 분화되죠. 이런 식으로 이제 특징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상고의 이제 성립 과정은 뭐 티에드가 이제 임시정부를 수립해서 파리공을 진압해서 성립되고, 그다음 아까 이제 상공하고 재정을 이제 하고, 그 다음에 이 상공의 특징은 다수당이 없는 상하 세력 간 연합형이었다. 그러니까 이제 특정한 정당이 성립되지 못하고 여러 정당들이 연합정권을 형성돼. 연립정부를 만들어가지고. 이거는 지금도 계속돼요. 그래서 독일이나 영국 같은 경우에는 항상 보수당, 노동당, 뭐, 기민당, 삼인당, 이런 식으로 이제 정권이 왔다 갔다 하잖아. 근데 프랑스는 그게 아니야. 수십 개의 뭐냐면 정당들이 참여해. 그러니까 정당에 참여해 어떤 좌파 정당, 우파 정당이 결집해갖고 하다가 또 중도파들이 결집돼서 하다가 심지어는 지금 대통령처럼 아예 정당이 별로 없는 그 대통령이 무소속해갖고 출마해갖고 대통령이 되는.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정치적으로 상당히 뭘까요? 불안전해요. 이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이런 특징들을 갖고 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대통령 형식적 중재였고, 내각은 온건한 공화주의 차였고, 그래서 이제 뭐 형상 유지 정책을 이제 했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 상공화국은 그 공화파들이 만들었지만 기반 자체가 약하기 때문에 여러 번의 왕당파의 이제 공격을 받고 내부 사건 때문에 그 뭐냐면 흔들리게 돼요. 그래갖고 이제 그 당시에 이제 대표적인 사건이 뭐냐면 뭐 대통령 사회 부정 사건도 있고 뭐 파나마 운하 부정 사건도 있는데 대표적인 이제 그 왕당파 공격 사건이 두 사건이 있어요. 하나가 브랑제 장군의 사건하고 드레푸시 사건이야. 드레푸시 사건은 좀 뒤에 얘기하고 이 브레전 장군의 그 사건이 뭐냐면 이 브레전 장군은 그 당시 이제 그 어떤 사람이 육군 장관으로서 대중적 인기를 얻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 독일한테는 복수를 주장하고 그래서 민중들에게 인기가 있다 보니까 왕당파 또 카톨릭교들이 이들을 믿었어. 그래서 이제 브레전 장군이 쿠데타를 기대를 했어요. 그러니까 어버이연합이 박근혜한테 쿠데타를 주문한 것처럼. 예. 그 쿠데타인데 이 사람이 쿠데타를 했으면 되는데 쿠데타를 안 하고 쿠데타 거사 직전에 탈려나니까 이거 짐작하고 탈려난 거 탈려날 거라고 짐작하고 뭐냐 어디 도망가냐 저쪽 그 벨기에 쪽인가 도망간 가. 그리고 옛 여인의 무덤 앞에서 그냥 자살해버려요. 예. 그러니까 간땡이가 좀 작았던 사람이죠. 예. 그래서 그릇이 그것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하여튼 브레전은 쿠데타 사건, 미수가 그쳤던 사건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이제 뭐냐 드레푸시 사건이 있는데 이 드레푸시 사건은 제가 볼 때 시험 문제 나올 가능성이 많아. 되게 유명한 사건이야.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이제 왕당파들이 완전히 몰락이 돼요. 프랑스 왕당파들이. 자, 그래서 이제 그때 프랑스는 민족주의가 이제 강화돼. 이때 민족주의는 부흥적 민족주의죠. 배타적 성격이 강하고 인종적 성격인데 그때 이 민족주의하고 뭐가 결합되냐면 예전부터 유럽에서 내려왔던 게 뭐야? 반유대주의가 있죠. 이런 것들이 결합이 돼. 그래갖고 이제 그 당시 어떤 사건들이 일어났냐면 드레푸시라는 그 대의가 있었어요. 예, 이 유대인 대의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이제 독일 영사관에게 첩보를 제공해줬다. 이런 것들이 민원이 들어와. 그래갖고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그러네 하면서 이 드레푸시를 독일 첩자로 해갖고 잡아가지고 재판을 붙여요. 근데 이제 실상은 드레푸시가 그런 게 아니라 그 밑에 에스타즈라는 소령이 있었어. 그 사람이 첩자질을 했고 그랬거든요. 근데 군부에서 그걸 알고도 드레푸시가 그냥 첩보를 제공했다고 하면서 계속 군사재판하면서 유죄 판결을 내리게 한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거에 대해서 이제 드레푸시는 무죄다 하면서 공화파들이 이제 드레푸시를 이제 무죄 변론을 해주기 시작하죠. 예. 근데 이 반대적으로 이제 군부는 그 당시 왕당파들 장악하고 있었는데 보수파 카톨릭들은 또 드레푸시는 유죄다고 하면서 또 하나의 대립구성 구도가 형성되죠. 그러니까 드레푸시의 유무죄를 둘러싸고 이게 그 사건에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걸 가지고 진영이 형성이 되는 거야. 그래서 드레푸시라고 무죄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공화파들이고 그 다음에 드레푸시가 유죄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보수파 카톨릭 군부 대립이죠. 결국에는 계속 대립을 하다가 결국엔 누가 승리했어요? 드레푸시가 이제 무죄라고 최종 판결되면서 이제 공화파들이 승리한 사건들이야. 이 사건이. 그리고 이때 공화파의 대표적인 사람이 에미 졸라는 그 사람이 있는데 이 에미 졸라는 자연주의 작가로서 유명해요. 목로 주조문 같은 그 소설책도 쓰고 그래서 이때 이제 대통령에게 나는 고발한다는 서한으로 썼죠. 이 나는 고발한다가 되게
유명한 그 서한이에요. 그거 외워두시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드레푸시 사건 결과 이 군부 내에 있었던 보수파들, 망당파들 다 대규모 수청하고 공화파도 다 대체를 시켜요. 그리고 이제 그 당시 드레푸시 사건에 대해서 유죄 때 썼던 이 성직자 계급 세력들 세트에서 교회학교를 폐쇄시켰다. 왜냐면 교회학교가 만들어지면 이게 뭐냐면 그냥 교육만 시킨 게 아니라 항상 뭐예요? 자기의 생각을 강요하죠. 애들한테 세뇌를 시키고 안 되겠다. 그래갖고 폐쇄시켜버리고 그 다음에 나폴레옹 간의 협약을 철회시키죠. 교황 간의 맺는. 그리고 교회와 국가를 분리시켜버려. 분리법을 제정해서. 예. 그런 것들을 이제 했던 것이 이제 있다. 그래서 드레푸시 사건은 상당히 뭐냐면 유명한 사건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3공화국은 초창기 때 미약했지만 카페방조처럼 뭐죠? 계속 살아남았기 때문에 강해져요. 그래서 제3공화국은 계속 오랫동안 지속되고 프랑스에서 제일 오래된 공화국이 어디냐면 제3공화국이에요. 제3공화국은.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4공화국은 이제 왜 3공화국 끝났을까요? 이거는 2차 세계 때 끝났죠? 그때 이제 항복을 했잖아. 그래서 있다가 4공화국 넘어가죠. 그런 것들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거기 이제 그 프랑스의 정치 과정을 좀 볼게요. 거기 정리를 좀 해봤는데, 자, 1589년 부르봉 왕조가 만들어지죠. 그 다음에 프랑스 혁명을 거쳐서 국민 공예 때 뭘 형성되죠? 제1공화정. 그다가 이제 나폴레옹이 집권하고 나서 제1제정이 되죠. 그다가 이제 왕정복과 있다가 7월혁명 때 7월 왕정이 있다가 그 다음에 2월혁명을 거쳐 제2공화국 잠깐 있다가 나폴레옹 치코테타를 일으켜서 제2제정이 되죠. 보볼 전쟁을 거쳐 제3공화국이 되고 2차 세계대전 때 이제 제3공화국이 몰락했죠. 비시정권이 등장하면서 그러면서 제4공화정이 이제 나중에 2차 세계대전 끝마무리에 이제 프랑스가 국토가 회복되면서 제4공화국 그다음에 또 5공화국. 그래서 제4공화국, 5공화국 두 곳이 이끄는 거야. 지금 계속 5공화국이 되는 거야. 예. 이 공화국이 바뀌는 거는 뭐 때문에 바뀌냐면 헌법이 바뀌기 때문에 헌법이. 우리도 1공화국, 2공화국, 3공화국, 4공화국 있잖아. 헌법의 대규모 이제 조금 개정이 아니라 많이 바뀔 때 이제 공화국이 바뀌어요. 우리는 지금 몇 공화국이에요? 1987년에 만든 헌법체제가 계속 유지되고 있죠? 6공화국이에요. 근데 5공은 전두인데 6공은 뭘로 인식을 하냐면, 그 노태우 정권을 인식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게 이제 그 노태우 정권을 인식을 하는지만, 6공은 보통 통상적으로 얘기하는 거고, 법제적으로 볼 때 우리 6공화국이야, 지금요. 예. 그러니까 6공이 항상 노태우라고 인식하니까 이제 이때부터 문민정부, 참여정부 왔다 갔다 붙이지만 실제적으로는 6공화국이에요, 지금은. 예. 자, 그래도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한번 했고, 그러면 드레푸시와 관련된 그것은 기출에 안 나왔지만,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한번 제가 형성평가 문제를 만들어 봤어요. 자, 총괄평가 문제를. 249페이지 42번 문제 볼게요. 거기 총괄평가 문제. 아이고. 자, 다음은 프랑스 상공학 때 관련된 사조이다. 가해 서한을 대통령에 보낸 사람을 말해보고 이 사람이 쓴 작품에 반영된 문학사조의 명칭과 특징을 서술해 보시오. 요 부분은 이제 예전에 한번 기출에 나온 것 되는 거야. 요거는 문학사조와 관련된 것은. 그 다음에 기획을 주장한 세력을 3개 써보고 가와 관련된 사건의 결과가 이루어진 그 니은의 그 관련된 내용을 2가지 쓰시오. 이렇게 했거든요. 자, 대통령님 바로 당신에 한해서 나는 외치려고 합니다. 이 진실을 정직한 사람이 가진 의분의 힘을 다하여 당신의 영예를 위해서 당신의 진실을 무시하지 않으려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드레푸시 과정에서 유죄 선고의 진실을 말하지요. 그리고 쭉 얘기하는데,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이제 그때 이 서한은 뭘까요? 에미졸라의 나는 고발한다. 나는 규탄한다. 그 내용이죠. 그래서 에미졸라 이렇게 쓰시면 되고, 그다음 에미졸라는 자연주의 작가예요. 나중에 설명하겠죠. 자연주의에 대해서 인간과 사회의 현실을 충분히 모사하고 거기다 사실주의뿐만 아니라 인간과를 보태고 자연과학적 수법을 사용한 것이 뭐냐면 자연주의예요. 사실주의에 좀 더 발전된 거죠.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이제 그 결과가 이제 나와 관련된 건데, 자, 세속 권력과 영적 권력 분리. 이건 이제 뭐라고 아까쯤에 했죠? 그 결과 분리법을 제정했다고 했죠? 그래서 그 내용들인데, 결사법으로 교육과 사회사업에서 교회의 세력을 제고했고요. 종교 분리법으로서 교황과 나폴레옹 사이에 맺은 종교 하약을 폐기하고, 그 다음에 카톨릭 교회의 특권을 박탈하는 등 동시에 성직자에 대한 국가의 봉급 지불을 중지했다.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래서 종교 분리법 내용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아. 좀 어렵게 문제 나오면. 예. 그래서 이렇게 이제 관련된 내용들 이제 파악을 해봤고요. 자, 그러면 이제 넘어가서 이제 다시 유죄 선고를 이제 지지했던 계층들 이거 얘기를 해야거든요. 자, 유죄 선고를 지지했던 사람들 군부, 교권주의자, 교황, 요즘 교회 쪽에 있는 애들이고 왕당파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그럼 무죄 선고를 주장했던 사람들 누굴까요? 공화파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몇 번을 보시냐면 몇 페이지 보시면 628페이지 볼게요. 자, 미국의 발전. 자, 이 부분은 남북전쟁과 관련된 내용들인데요. 자, 그 전에 이제 미국의 이제 발전 과정을 잠깐 언급해보면, 자, 이때 이제 초창기 때는 그 미국의 대통령들 출신자가 뭐냐면, 그 미국에서 유명 가문 출신이에요. 좀 상류 가문.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이제 잭슨 같은 대중 정치가들이 등장해요. 예. 그래서 제퍼슨은 여러분도 아시죠? 미국의 이제 아버지고 민주주의 기반하는데, 잭슨은 좀 출신 배경이 달라. 보통 그 예전의 대통령들은 되게 두 개 계통이에요. 하나가 뉴 잉글랜드, 오늘날 동부 지역 있죠? 그 지역과 아니면 저 남부 지역의 버지니아 출신이거든요. 근데 이 잭슨은 어디 출신? 서부 출신이야. 이거 자연농민 출신이고, 이거 좀 하류계급 하류계급 출신이죠. 그래서 이 당시 이제 이 잭슨은 민중의한 정치 이런 것들을 내세웠고요. 그 다음에 그 미영 전쟁이 19세기 초반에 있었죠. 나폴레옹 시대 때. 그래서 그때 이제 그 미국은 그 프랑스와 유대가 강화했었고, 그 당시 이제 영국 함대가 이제 그러다 보니까 미국과 프랑스 간의 어떤 통상 방해를 하고, 또 미국이 항상 노렸던 지역이 어디냐면 캐나다죠. 그 당시 캐나다는 영국 땅이었죠. 그래갖고 이제 한 방 붙었어. 결국엔 누가 깨졌을까요? 네? 미국 깨진 거야. 그 당시 지금 미국이 강대국이지만 그 당시 미국은 그렇게 군사를 강하지 못했거든요. 그래갖고 이제 심지어는 그 워싱턴이 이제 불타 없어지고 한동안 거기 점령했었죠. 영국군이. 도망가다가 이제 대통령이 사는 곳이 불타 없어지니까 지금 와서 만든 것이 미영전쟁 끝나고 만든 게 오늘 백악관 있죠. 그때 만들어진 거예요. 예. 그래갖고 이제 그래갖고 이제 캐나다 획득이 실패되고 해가지고 했지만 미영전쟁 이후에 이제 미국 국민의 통합과 국내 공업의 발전을 촉진시켰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미국은 끊임없이 영토를 확장했죠. 그래서 이 미국인들은 어떤 의식을 가지고 있으면 일종의 제국주의 의식인데 서구 중심주의고 명백한 운명이라는 그 의식을 갖고 있어요. 명백한 운명이란 뭐냐면 신이 부여한 명백한 사명이 있다. 이거는 저쪽 서부 개척해가지고 미개한 인디언들을 기독교를 개종시키고 거기에 이제 이주하는 건 다 신이 정해진 운명이다. 그래갖고 이제 이런 것들은 명백한 운명을 내서 이제 했는데 이게 다 미국의 패권주의를 정당하는 거고 하여튼 그렇지만 그 과정에서 이제 영토를 많이 확장했죠. 그래서 나중에 파리 조약이 영국 또 미시시강 동쪽을 획득했고요. 그 다음 뉴이질랜드를 매수했는데 이 뉴이질랜드는 원래는 이제 프랑스 땅이야. 이거 뉴이질랜드 지금 뉴이질랜드 주뿐만 아니라 오늘날 미국의 중서부 지역을 다 뉴이질랜드라고 했어요. 그 땅을 이제 프랑스하고 지금 미국이 그때 좀 친했다고 했죠. 그러니까 나폴레옹이 관리하기 힘드니까 그것도 몇 천만 달러 주고 이제 미국이 갖다 판 거야. 그때 지금 프랑스가 안 팔고 갖고 있었으면 뭐예요? 대박 터트린 거지. 대박 터트린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사들인 거죠. 거기에다가 이제 에스파냐하고 또 에스파냐 관리하기 힘드니까 플로리다를 사들이고, 그리고 이제 있고, 그 다음에 멕시코 또 텍사스를 병합하는데 이것도 웃겨. 원래 텍사스가 그 남부 지금 아시죠? 어디가? 그 텍사스가 그 원래는 스페인 땅이었어요. 멕시코 땅이었어요. 근데 거기에 미국인들이 많이 건너오고 이제 서니까 여기에 미국인들 이제 선동을 시킨 거야. 멕시코 독립을 하려고. 그러니까 독립을 했어. 그리고 나서 멕시코 공화국을 위해서 이제 미국과 통합한다는 걸 통합시켜서 미국과 독립을 시킨 거야. 예. 그래서 멕시코 보면
딱 원래 처음에 이제 아니 텍사스 보면 처음에 독립할 때 텍사스 공화국의 국교가 어떻게 되냐면 미국 국교 유사해요. 미국은 그 당시 20 몇 개 벌들이 있었는데 거기 성조기에 근데 이에 반해서 이제 텍사스는 벌 하나가 있었는데 그게 통합이 된 거서 없어진 거죠. 그래서 오늘날 텍사스주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캘리포니아인데 캘리포니아는 지금의 캘리포니아보다 더 넓어요. 오늘날 캘리포니아, 네바다, 유타, 애리조나, 뉴멕시코 그 지역이 다 캘리포니아 지역이야. 그래갖고 캘리포니아 지금 미국과 멕시코 전쟁을 통해 획득했어요. 미국이. 그래서 지금도 그런 그 흔적이 많이 남죠. 그래서 샌프란시스코, LA, 로스앤젤레스 이런 말들은 다 뭐야 스페인어잖아. 이런 거 다 예전에 그 멕시코 그러니까 성립했던 도시들이에요. 얘네들이. 그래서 있고 그 다음에 또 알래스카 같은 경우에는 또 러시아 그거 이제 매수를 했고요. 러시아부터. 그 외에도 오리건, 그 다음에 워싱턴, 몬테네 이런 것들은 다 영국에 또 사들였고 등등 해갖고 영토를 확정했죠. 그 과정에는 서부 개척이 일어났죠. 그래서 이때 이제 대표적인 정신이 뭐냐면 프렌티언 정신이죠. 이 프렌티언 정신은 뭐냐면 원래 이 프렌티언은 이제 항무지란 뜻이야. 그래서 서부가 그 당시 널려 있었잖아. 그러니까 무조건 이제 가가지고 깃발 꽂고 내 땅이나 주장하면 자기 땅이 되는. 그래서 이런 그 프렌티언 정신, 서부 개척 정신을 얘기하는데 이걸 통해서 항무제 개척하고 항무제 개척하면서 이제 형성된 미국의 정신, 이걸 프렌티언 정신이라고 해요. 근데 이 프렌티언 정신의 실상을 보면 그 당시 인디언의 학사가 전쟁을 과정에서 이제 획득을 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참상이 있었다라는 것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래서 결국엔 1840년대 들어가면 대서양 태평양 이르는 대륙국가를 형성하고 미국의 땅도 어마어마하죠. 러시아 땅이 크다고 하지만 러시아는 시베리아가 많기 때문에 그 땅 쓸모없자 별로. 근데 미국은 하나하나가 뭐야? 다 네바다 사막 제외하고는 다 노른자 땅들이야. 그런 땅들을 획득하게 됐다. 이런 거 보시면 되고. 그래서 미국이 상대적으로 영국이나 프랑스에 비해서 다른 제국주의 국가들에서 해외 영토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볼 때 관심이 별로 없었어. 경제적 문제에만 관심 있고. 왜 그런지 아세요? 미국은 땅이 넓기 때문에 굳이 해외 영토 식민지가 필요 없었던 거야. 땅 관리하는 것도 자기들 지금 개척한 땅도 어떻게 하면 관리하기 힘든 판이었는데, 예, 그런 이유도 있어요, 미국이. 예. 자, 하여튼 이렇게 있고, 그런데 이제 그 안에서 이제 미국 내에서 이제 남북 간의 어떤 대립이 있었죠. 그래서 이것이 나중에 뭐냐면 미국 남북전쟁을 발전되기 시작하는데, 이때 이제 미국의 남부와 북부 대립 보면요, 사회구조 차이가 있어요. 남부는 이제 대개 보면 대농장주, 그러니까 면화나 담배를 재배했었죠. 플랜테이션. 대개 이제 어디에 갖다 팔겠어요? 영국에 갖다 팔아요.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영국하고 긴밀한 관계가 있어요. 이 나라는, 남부 지역은. 근데 이 북부에서는 공장주, 상공업자, 자연농업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그래서 남부 같은 경우에는 노예제도도 찬성하죠. 왜냐면 아주 큰 농장들을 건영하려면 노예가 필요했던 거야. 지금이야 트랙터 돌리고 기계식 농법 하지만 그 당시에 그게 없었으니까. 근데 이에 북부 같은 경우에는 그 인도주의적 입장이나 아니면 노예 같은 경우에는 써먹기가 어려워. 왜냐면 관리 비용이 되게 많이 들어가요. 공장에서 일을 시켜야 되는데 맨날 붙어갖고 얘가 잘하나 안 하나 노예는 감시를 해야 되거든. 근데 노동자는 감시할 필요 없어. 왜? 얘는 열심히 돈을 버니까. 그러니까 노동자들, 값싼 노동력이 필요했던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권력 형태는 북부는 강력한 영방주의 형태. 그 다음에 이에 대해서 이제 남부는 각 주의 자치인전 분권주의 형태를 보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무역 정책도 있는데 남부 같은 경우는 영국과의 관계 생각해서 자유무역주의. 왜 영국이 자유무역이고? 왜 영국한테 보호관을 때리면 어떻게 돼요? 영국이 또 보복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 근데 북부 같은 경우는 영국하고 경쟁 관계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기의 물건을 팔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영국의 상품이 들어오는 걸 막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보호무역을 지지하고 이런 입장 차이가 있었다. 이런 것들을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이제 그 서부 개척이나 이제 여러 땅들 개척하는 과정에서 이제 뭐냐면 주들이 만들어져. 처음엔 준주도 했다가 이제 정식주도 편입이 되는데 그래갖고 이때 이제 어떤 주도 편입될 것인가 상당히 중요한 논쟁이었어. 남북 간에. 그래서 자유주도 편입할 것이냐 아니면 노예주도 인정할 것이냐 그게 상당히 남북 간의 갈등 관계였는데 왜 이게 남북 간의 갈등 관계였냐면 이게 이제 미국 권력 구조의 특징을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미국의 권력 구조는 지금도 그렇지만
대통령을 뽑는데 약간 이상하게 뽑죠. 어떻게 뽑죠? 대통령 선거인단을 가지고 뽑잖아. 물론 두 개의 주는 직접 선거를 하지만 그런 식으로 뽑아. 그럼 왜 이렇게 그냥 주의 자율성을 보장하든지 예전부터 그렇게 했는데 그래갖고 되게 보면 주를 이제 만들 때 상원이 꼭 2명씩 있어요. 주마다. 그 인구 비례에 따라서 뭐가 있죠? 하원이 있죠. 그리고 상원수와 하원수를 합쳐가지고 선거인단을 구성하고 이 선거인단 중에 이제 뭐냐면 반 이상 넘어가면 그 지역의 주는 뭐야? 옥당. 그 한쪽 민주당이나 공화당 넘어가는 거야. 예. 그래갖고 이제 캘리포니아나 텍사스 선거가 중요한 게 그게 주 인구가 많다 보니까 선거인단 많다 보니까 그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주가 뭐냐면 노예제냐 남부주냐 노예제 자유에 들어서 나중에 이게 뭐야? 대통령이 노예주 출신이냐 아니면 자유 출신이냐 이렇게 나와. 북부 출신이냐 남부 출신이냐 이게 되게 중요한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새로운 주가 형성할 때보다 이게 이제 남북 갈등이 일어나니까 안 되겠다 해갖고 남부가 서로 둘 간에 미주지 협정을 맺게 돼요. 이 미주지 협정의 주요 내용은 뭐냐면 이건 미주지주를 이제 뭐냐면 이제 미주지 보이시죠? 이건 이제 주를 이제 정식주로 편입할 때 이걸 가지고 이제 자유주냐 노예주를 가지고 했는데 타협했어. 그때 메인주가 새롭게 이제 준주에서 자유가 되거든요. 정식주로 메인 보이시죠? 그 위에 북쪽 저쪽 캐나다 북쪽 있죠? 이 메인주는 자유주도 하자. 대신에 미주의주는 노예주도 하자. 그러면 노예주와 자유주의가 12개 주로 해갖고 권력구조가 비슷하게 되죠. 이렇게 상원수가 비슷하고 하원수 비슷하죠. 그리고 그 후에 생긴 주들은 36도 30분을 기준으로 해서 이북은 자유주가 되고 그 이남은 노예주로 편입하자. 서로 약속을 한 거야. 이게 뭐냐면 미주지 협정이죠. 근데 이 미주지 협정이 잘 지켜졌으면 되는데 문제는 안 지켜졌다는데 문제가 있는 거야. 그게 이제 뭐냐면 그 뒤에 넘어가서 이 캔자스 네브라스카 법 때문에 그런데 이때 이제 뭐냐면 대륙 횡단철도를 이제 북부서를 개설하니까 남부인들의 지지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정치인들이 1854년에 캔자스 네브라스카 법을 이제 통과시켜. 원래 캔자스와 네브라스카는 그 미주리 협정에 의하면 자연스럽게 누구 넘어가야 돼요? 자유주 넘어가야 되는데 근데 그런 것들은 이제 무시해버리고 어떤 식으로 이제 법을 하냐 주민투표로 결정하자. 자유주나 아니면 그게 노예주. 그러니까 이제 캔자스 네브라스카가 이제 노예주가 자유주가 주민투표로 결정하니까 어떤 문제점이 나냐면 거기에 이제 자유주와 북부 그 자유주 사람과 노예주 사람 남부사가 북부사 이주를 막 하는 거야. 그러면 그 과정에서 이제 유혈 상태가 막 일어나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니까 이게 이제 좀 상권이 이제 커지게 된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뭐냐면 문제가 이제 생기게 되고 그래가지고 이제 뭐냐면 캔자스 유혈 사태로 이제 이런 사태를 겪게 되면서 이때 그 노예를 반대하기 위해서 만든 당이 뭐냐면 북부에서 공화당이야. 남부는 민주당이 있었고 그 당시에. 그래서 지금 반대죠. 지금은 북부의 주당은 뭐예요? 북부 지역은 전 민주당이잖아. 근데 원래 공화당 자체가 북부에서 만들어진 당이야. 그것도 노예를 반대하기 위해서 흑인들을 위해서 만든 당인데 거꾸로 된 거야 지금은. 예. 그래서 이제 이건 1960년 민권 정책 때문에 그런데 이거 나중에 좀 얘기할게요. 자, 그래갖고 이제 이렇게 있고 그 당시 또 어떤 또 판결이 일어났냐면 이게 유명한 판결인데 드랜드 스코트 판결이 있어요. 이 드랜드 스코트 판결이 이제 뭐냐면 이게 원래 이제 노예 출신이었던 스코트라는 사람이 있어요. 스코트가 원래 이제 이 사람은 남부에 살았다가 그 주인 따라 북부에 거주했던 이제 사람인데 이때 북부의 법에서 이제 스코트가 이제 뭐냐면 자유민이 돼요. 근데 이 사람이 그런데 거기에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거에서 이제 노예제도 그러니까 자기의 이제 노예 출신 스코트가 이제 소송을 제기해. 노예제도가 이제 문제가 있다. 소송을 제기했는데 대법원에서 각하를 내버린 거야. 이 각하가 뭐냐면 이게 판결이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위헌이 아니다 이거 아니라 각하는 노예는 재산이기 때문에 인간이 아니다. 그래서 너희는 뭐냐면 법적 권리가 없다는 거야.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확장되면서 이게 미주지 협정을 부인시키고 이게 북부의 공화당 확산의 계기를 마련해줬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드레드 스코트 판결이 있다고만 좀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이거. 자, 거기에다가 흑인 노예 인권 문제도 대두했죠. 그 유명한 소설책이 뭐였냐면 스토우인의 톰 아저씨의 온두박집. 그리고 이런 것들이 이제 뭐냐면 이 문학 작품이 널리 이제 소설책 널리 익히면서
노예들의 어떤 인권 문제들 이런 것들이 부각이 되고 노예제도의 비참함 이런 것들이 널리 확산되죠. 자, 그 다음에 노예들 지하철이 형성되는데 이 노예 지하철은 뭐냐면 이건 지하철 지금도 지하철이 아니라 은유죠. 그 당시에는 이제 남부의 노예들 북부로 이렇게 자유주로 이렇게 도망가는 통로학법에서 중간중간에 노예들이 쉴 수 있고 옮길 수 있는 거처 아지트를 만들어놨어. 그래서 이들 남부인들 중에 노예제도를 이제 반대하는 사람들 좀 있잖아요. 이 사람들 이제 노예들이 오면 이제 옮겨주는 거지 안전하게. 이런 노예 지하철도 이제 형성이 됐다. 자,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이 노예 문제 때문에 이제 일어난 것이 남북전쟁이죠. 1861년부터 해서 65년까지, 이렇게 이제 있는데, 이걸 이제 미국에서는 15일 해갖고 이제, 시민전쟁이나 또 해요. 이렇게. 자, 그래서 이제 계기가 됐던 것이 링컨이죠. 링컨은 노예제를 받는 공화당 출신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대통령 되니까 이에 대해서 반발해서 남부가 따로 아메리카 연합을 구성해서 데이비스를 대통령 선출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남부에서 이제 10개인가 11개 주가 이제 이렇게 구성이 되고 센터 요새를 공격하면서 뭐냐면 남북 전쟁이 발발하게 되죠. 원래 링컨은 노예방론자지만 또 한시는 연방주의자거든요. 연방주의가 오히려 더 신념이 강하죠. 그래서 예전에 역겨운 문제 나왔죠. 그래서 이 사람은 최대한 남부를 포섭시키려고 했어. 그러니까 남부가 이제 연방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 노예제도 계속 유지하겠다. 근데 남부가 그 뜻을 버리고 그냥 뭐냐면 독립해야하니까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남북전쟁이 일어나게 돼요. 근데 이제 남북전쟁이 일어날 때 초기 때는 남부가 좀 우세했는데 북부하고 남부가 차이가 되게 컸던 게 뭐냐면 인구도 북부가 많고 또 남부의 상당수 인구가 뭐예요? 흑인 노예들이죠. 흑인 노예들. 그리고 이제 북부는 공업이고 남부는 뭐예요? 이게 농업국가 아니야. 그러니까 전쟁이 시작하니까 북부에서 이제 공장이나 이런 데서 뭘 만들어? 무기 같은 거 만들고. 그러니까 물량에서 딸리는 거야. 인구에서 딸리고. 예. 거기다가 링컨이 예전에 기출문제 나왔죠. 노예방 선언을 해요. 1863년에. 자, 이건 상당히 정치적 의미가 있는데, 자, 일단은 남부의 흑인들 지지를 끌어들이죠. 이 노예방 선언을 통해서. 그 다음에 영국에 큰 영향을 미쳐요. 영국이 원래 미국의 남부를 지원해 주려고 했어요. 근데 명분이 있어야지. 일종의 더러운 전쟁 아니야. 그 당시 영국은 이미 노예제도 폐지됐었어요. 없었던데 이게 이제 명분이 있었으면 지지를 해줬는데 노예제도를 옹호하기 위해서 남부를 지지했는데 그것도 안 되고 거기다 영국 지식인들이 자유자들이 반대했던 거예요. 거기다 이제 링컨의 노예방 선언하니까 영국 지식인들이 이제 그게 지지하게 되고 그러니까 영국은 어쩔 수 없이 중립정책을 해버린 거야. 그러니까 영국의 지원을 받지 못한 남부는 점점 이제 밀리게 되고 결국에는 이제 게티스버그 전투 승리를 계기해서 상승세를 올린 북부가 이제 승리하게 되죠. 예. 그래서 결과 이제 보면 이제 한동안 남부는 북부의 식민지가 돼요. 군정 통치를 받게. 그래서 이게 해서 이제 뜨내기를 하고 행패를 했지만 점점 이제 나중에 군정이 끝나고 나서 남북 일체가 돼 통일국가가 형성되고 이제 서부 개척 활발이나 산업혁명이 확산되고 그렇지만 남부에서는 KK단이 조직돼갖고 은근히 또 흑인들 테러가 빈발하고요. 남부는 계속 차별이 이어져요. 어떤 식으로 차별이 지냐면 얘네들이 법을 만들어. 원래는 이제 흑인들에게 투표권을 줬거든요. 근데 얘네들이 어떤 법을 만드냐면 이런 법을 흑인들이 무식하다. 그러니까 흑인들 무식하다는 것보다는 이제 문맹자들에게 투표권을 줄 수 없다. 왜? 글자를 모르잖아요, 애들이. 그 당시에 문맹자들이 많았으니까. 그러니까 문맹자들 외에 다른 사람의 투표권을 주자 하면 투표권에 관련된 법을 만들어 통과시켜. 그래갖고 얘가 문맹자인지 아닌지를 시험을 보는 거예요. 근데 이제 백인들에게 어떤 문제를 주냐면 고양이가 켄트.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정치가가 폴리티커 해갖고 정치가가 누구냐 영어로 물어보고 경찰이 폴리스 이렇게 답변하고 이런 식으로 아주 쉬운 문제를 줘. 근데 이제 그에 반해서 흑인들은 뭐라고 주냐면 이런 식으로 주냐면 이걸 이제 라틴어를 영어로 번역하시오. 번역하겠어요? 거의 거기 이제 창밖에 이제 여기 창문에 있는 빗방울 흐르는 그 물방울의 수가 몇 개인지 적어보시오. 말도 안 되는 그 문제를 내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이런 문제를 내니까 당연히 투표권을 얻을 수가 없죠. 포기해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남부에서는 어떤 문제점이니까 백인들만 이제 단선이 되고 이들에 의해서 입법
뭐냐면 또 차별 정책을 하게 되는 거야. 이건 이제 차별이라고 말을 못 써요. 왜냐면 미국 헌법에서는 미국과 그 흑인하고 백인하고 차별을 금지한다는 게 있으니까 얘는 차별이라고 하지 않고 분리라고 해. 미국과 흑인하고 백인이 문화적 어떤 것들이 이제 차이가 있으니까 분리시킨다. 분리 정책인데 말로는 분리지만 실제로 차별이에요. 이런 것들이 이제 1960년대 이제 민주당 정권이 등장하면서 케네디나 존슨이 등장하면서 종전의 악법을 이제 영방적으로 개입해서 철폐시키죠. 법을 만들어갖고 의회를 통과시켜서 이걸 민권 정책이다. 그래서 미국의 남부에 있는 흑인들에게 뭘 줘요? 투표권을 주기 시작해요. 예, 그러면서 이제 이 투표권을 얻은 그 흑인 정치가들이 많이 등장하면서 주위에서 만든 여러 악법들을 폐지시키죠. 이게 민권 정책이라는데 이 민권 정책을 주도했던 당이 민주당이에요. 민주당. 그러면서 정치적 변화가 일어나 재정렬이라고 하는데 예전에 공화당에 있었던 보수주의자들이 이제 그 진보주의자들이 어디로 건너가냐면 민주당 건너가고 근데 민주당에 있었던 보수주의자들이 다 어디로 건너가? 공화당 건너가죠. 그리고 그 흑인들이 이제 예전에 공화당 지지했지만 뭘로 바꾸면 민주당을 지지하고 거꾸로 이제 백인 남부들은 공화당을 지지해. 거꾸로 돼버린 거야 이게. 지금은 그래서 이제 바뀌어졌지만 원래 초창기 때 공화당은 흑인들을 위한 정당이었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하여튼 이런 정책들을 이제 펼쳤다는 걸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남북 전쟁 이후에 미국의 이제 산업화가 지속이 되는데, 자, 미국의 산업화 관련된 내용은 이제 그 예전에 한번 잠깐 2차 기출 문제 때 이제 언급이 됐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좀 보면요. 그때 이제 그 새로운 남부가 탄생돼서 이제 민주당의 정치 기반이 되죠. 이건 나중에 이제 공화당이 바뀌지만 하여튼 그때 당시에는 그래서 대규모 경영이 사라지고 그리고 소규모 농장이 형성이 됐다. 농원들이. 왜냐면 대규모 경영이 사라진 이유가 뭐야? 노예노동이 없어지니까 이제 있고 그다음 석유라든지 섬유라든지 그다음 담배, 제철 같은 공업이 발전되면서 중산계급이 이제 확산되고요. 그다음에 북부에서 경제혁명이 나죠. 공업화가 더 급증되고 그다음 서부 개척 과정에서 이제 그 전쟁 중에 그 서부를 끌어들이고 자장농지법을 만들어요. 이 자장농지법의 주요 내용이 뭐냐면 그 시민이나 장차 미국 시민, 영주권자가 일정 지역에 5년 동안 거주하는 일정 토지를 갖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이제 그 서부 개척하는데 어느 항구지에 딱 가갖고 여기에서 여기까지 내 땅이라고 해갖고 주장하면서 울타리치고 거기에서 이제 있으면 5년 동안 있으면 자기 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그 서부 개척 시대 때는 이제 얼마나 했냐면 보통 여의도 면적의 땅들이 자기 땅이에요. 대박이죠. 예. 자, 그래서 이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전쟁 중에 노동력 부족을 보충하기 위해서 또 농업의 기기화, 농업혁명이 일어났고요. 그래서 대륙횡단철도가 부설이 돼요. 그래서 그 동부에서 서부로 이제 있는 대륙횡단철도에서 경제통일했는데 그때 이제 거주해서 들어온 사람들이 중국인 노동자들이에요. 이들 뭐라고 하죠? 쿨이라고 하죠. 그래서 오늘날 미국의 하교가 이제 형성됐던 것이 이 시기였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자장농지법 여기 밑에 있으니까 좀 기억하고 이 자장농지법이 제정되니까 이제 유럽에서 세계각지에서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오게 되죠. 이민들이 증가되고 이렇게 이제 그런 현상들이 일어났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남북전쟁 이후에는 보통 이제 그전에는 남북 간의 대립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이후부터는 동서 간의 대립이 이제 시작돼. 이제 그래서 동부 쪽과 서부 쪽에 이제 대립이 형성이 되면서 그때 이제 어떤 문제점이 일어났냐면 근본이 논쟁이 일어나요. 그래서 미국이 이제 남북 전쟁에서 큰 논쟁이 뭐냐면 근본이제를 할 것이냐, 은본이제를 할 것이냐 그거야. 그래갖고 처음에는 그 미국은 근본이와 은본을 같이 선택했어요. 근본이제와 은본이제를. 그런데 이제 이게 이제 불합리하고 좀 약간 이제 하나 통합하자 해서 근본이와 근본이 논쟁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뭘로 이제 했냐면 근본이 태안제도 전환을 해버린 거야. 근본이 태안은 뭐냐면 미국의 중앙은행에 금을 예치시켜놓고 그 예치시킨 만큼의 뭘 찍어내는 거죠? 달러를 찍어내는 거야. 그래서 그 당시에 1달러를 가지고 와서 중앙은행에 주면 그만큼 1달러에 뭘 받는 거예요? 금을 받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문제는 뭐냐면 금과 은의 복분이제 때는 통화량이 많았죠. 근데 근본이제를 하다 보니까 문제는 은을 주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겠어요? 못 사는 사람들 상대적으로 노동자, 농민들. 그래서 은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은 서부인들이 많아요. 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뭘까요? 좀 잘 사는 부르주아죠. 금융가들. 주로 어디에 많을까요? 동부에 많아. 동부에. 그러니까 동부와 서부 간의 논쟁이 돼버린 거야, 이게요. 예. 근데
이 싸움에서 갑자기 이제 동부가 이긴 거죠. 그 근본이 태어나니까 종조의 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촉상 망한 거죠. 통화장이 어떻게 될까요? 축소되죠. 금만 가지고 이제 가져가야지만 달러를 지급받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대규모 이제 물가 하락이 우리가 이제 일제 시대 때, 그러니까 일본이 통치할 통감부 시대 때 그 무슨 화폐격을 연결시켜 보시면 돼요. 메가다 화폐격. 그래서 이제 서부 농민들과 노동자는 불리하고 동부 군용가든 되게 유리하는 이 시대를 이제 뭐라고 하냐면 도금 시대다. 금이 깔린 시대. 그래갖고 이제 있는데 그는 도금 시대가 19세기 후반에 등장했다. 그래서 종전의 남북 대립에서 이 시대 때는 동서 대립을 했다. 그래서 서부의 농민 노동자를 대립하는 음을 선호했던 사회와 동부는 자본가, 금융, 금을 이제 했던 건데 근본이제를 넘어가면서 이거에 불만을 가진 서부의 농민 노동자들이 힘을 합쳐서 만든 당이 뭐냐면 인민당이에요. 그래서 인민당이 한때는 강세를 붙였어. 왜냐하면 이제 서부의 노동자 농민들이 많이 지지했잖아. 그래서 종전에 이제 미국 가면 민주당과 공화당 양당 체제였잖아. 그게 제3당이 등장하고, 인민당이. 이게 막 등장하면서 했지만, 결국에는 인민당이 이제 뭐냐면, 했지만, 그, 인민당 주장을 수용한 민주당이 이제, 이게 패배를 하고, 인민당이 이제 점점 없어지게 되고, 그 다음에, 그때 이제, 근본에 반대했던 이유가 뭐냐면, 은보다는 금이 적다라는 거야. 왜냐, 그러다 보니까 이제 통화량 축소를 불려일으킬 수밖에 없다는 거죠. 생산. 근데 그 당시에 금강산 개발했대요. 어디에서 금강산 개발할까요? 골드러시가 어디에 나왔죠? 캘리포니아 지역에서. 캘리포니아 지역에서 그 당시 금강이 많이 개발됐죠. 그리고 오늘날 호주 지역에서. 그러면서 대규모 금강이 개발되면서 이제 금이 많아지니까 어떻게 돼요? 통화량이 다시 확대되죠. 예. 그러면서 이제 뭐냐면 미국의 통화제도가 이제 뭘로 정착이 됐다? 근본이제로 정착이 됐죠. 그게 이제 한동안 저기 1960년대까지 가요. 근본이탈 제도가. 예. 그래서 이제 이 근본이제가 이제 승리를 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문학작품의 반영된 게 오주의 마법사예요. 오주의 마법사. 여러분들 오주의 마법사 아시죠? 그 동화책인가 거기에. 그럼 도로시가 이제 은색 구두를 신고 가죠. 예. 그리고 노란 벽돌이 깔려 있죠. 이 은색 구두는 뭘 상징하고 있을까요? 은본이제를 상징하고 있어. 마녀는 뭘 신고 있죠? 금을 만든 금신발을 신고 있죠. 금신발은 뭘 상징하고 있어요? 이건 근본이제야. 다 상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녀가 나중에 도도시가 와갖고 집이 무너져갖고 금색 마녀를 죽이잖아요. 금색 그 신발을 신고 있는, 금의 신발을 신고 있는. 그러면 이거는 은본이제가 근본이제를 승리한다는 이게 뭐냐면 작가의 정신 승리를 이제 얘기하는 거죠. 그런 것들이 이제 도금 시대의 특징을 이제 얘기하는. 그만큼 반발이 컸던 건 문학 작품에 반영돼 있어요. 자, 하여튼 이런 것도 있다. 자, 그래도 이제 이와 관련된 이제 내용이 있고요. 그러면 관련된 기출 문제를 좀 풀어볼게요. 자, 몇 페이지 펴보시면 예전에 독립전쟁 했던 부분을 이제 좀 넘어가서 풀 텐데. 미국의 독립혁명을 이제 펴보시면 이게 몇 페이지에 있어? 확인만 할게. 이게 내용이 되게 많아가지고 이제 있는데 기출문제 225페이지 펴보세요. 기출문제 225. 자, 예전에 미국의 독립운동 과정만 봤죠? 여기에서 이제 또 보면 이제 미국의 독립 운동 과정을 예전에 살펴봤고, 거기에 이제, 여기 보면 답원을 보세요. 답원. 예문 답원. 자, 1860년에 링컨이 대통령에 당선되자 이를 계기로 남북의 7개 주가 연방에 탈퇴하면서 남북전쟁이 일어났다. 전쟁은 노예해방선언서를 발표한 북부의 승리로 끝났다. 자, 여기에서 이제 니은을 보면 거기에 이제 노예방소의 역사적 의의와 한계를 구체적으로 쓰시오. 그 의의는 남부의 흑인들의 지지를 이끌어내어 정쟁을 북부의 승리의 계기로 만들었고, 영국의 지식인들의 지지를 이끌어내 경제를 밀접된 남부의 호의적이었던 영국이 남부를 도와줄 수 있는 명분을 제공했죠. 예. 그 다음에 이제 한계는 노예해방에 대한 본질적 문제보다는 남북전쟁 속에 북부의 유리한 여론을 이끌어내기 위한 정치 의도가 깔린 상징적 선언에 불과했다. 그리고 노예해방 이후에도 흑인들, 특히 남부에 대한 흑인들의 차별이 계속 없어지지 않았죠. 그래서 남부주에서 흑인들의 선거권을 주지 않았다. 아까 선거법을 개정해가지고 문맹자를 가져내서
영어로 쓰이는 헌법 내용을 그러니까 라틴어로 쓰여진 헌법 내용을 영어로 번역하시오. 이런 문제를 주면서 이제 투표권을 안 준 거죠. 자, 그런 식으로 이제 해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보면 이제 그 남북전쟁 이후에 이제 19세기 초 후반에 급속한 공업화가 추진했다. 그 공업화 배경 이런 것들인데 자장농지법이 있고 서부계 측의 공업화에 필요한 원료와 공업노동을 불용할 수 있는 잉여 등산물을 얻을 수 있고요.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전쟁 중에 노동력을 보충하기 위해서 농업의 기계화로 농업혁명이 일어났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규모 흑인 노예들이 도시에다가 값싼 임금으로 고용할 수 있었고, 그 다음에 대륙 횡단철도가 부설돼서 공업화에 필요한 대동망이 형성됐다 등등 공업화 배경도 같이 기억을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풀어봤고요. 거기에 잠깐 제가 예전에 그 넘어가다가 이제 넘어간 문제들이 있는데 그거 한번 좁게 영국의 자유주의 개혁 관련된 문제를 이제 그냥 넘어간 것 같아. 자, 그래서 이제 기출문제 234페이지 펴보세요. 자, 보기와 같은 영국의 개혁과 관련된 깊은 것은 심사형 폐지, 그다음 공물법 폐지, 항해주의 폐지, 카톨릭 교도 해방법, 무슨 정책과 관련된 거죠? 자유주의 정책. 그래서 이제 2번이고요. 그 다음에 영국의 선거법 개정 중에 노동자를 중심으로 제기된 인민현장 내용이 아닌 것은 이렇게 했는데, 자, 요거 보면 세비지급, 매년선거, 그 다음에 이제 성인 남녀 보통선거, 하원위원회 재산장격 철폐 이렇게 있는데 뭐가 들어가겠어요? 3번이죠. 네, 남성의 보통선거. 네, 여성이 안 빼진 거예요. 여성의 보통은 남성의 보통선거다. 여기 좀 기억을 해두시고, 그리고 그 앞에 보면 흡수 관련된 문제 중에 그 문제가 있어요. 거기에 이제 인민현장 6가지 쓰라고 내용이 있거든요. 그래서 인민현장에 있는 내용 6가지 꼭 외워두세요. 그 문제에 나올 수가 있어. 그래서 뭘 될까요? 일단은 인민현장은 남자의 보통선거권, 그 다음 비밀 무기명 투표, 그 다음에 하원위원회 재산자격 철폐, 그 위원회들 세비진급, 평등선거구, 그 다음에 내년 선거. 그래서 이런 것들이 6가지 외워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한번 관련된 문제를 이제 풀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총괄평가 관련된 문제를 이제 좀 풀어볼게요. 총괄평가. 자, 여기 이제 그 237페이지 풀어볼까요? 자, 18번 문제 보죠. 18번 문제. 자, 다음은 미국의 서부 개척 과정에서 일어납니다. 다음과 같은 서부 개척의 과정을 미국의 어떤 정신과 논리로 정당화시켰는지 말해보시고, 그 다음에 19세기 중후반 서부 개척이 활발하게 했던 경제적 배경을 2가지 말해보시오. 자, 이 서부 개척은 한마디로 그 당시 인디언당을 뺏는 거야. 어떤 식으로? 무력이나 전쟁을 통해 뺏는 거죠. 그 과정에서 많은 그 인디언들이 자기의 그 터전을 떠나서 미국에서 정부에서 정해놓은 이제 인디언 보호구역에 들어가게 되죠. 예. 그런데 이제 이런 과정이 있는데, 이때 이제 제로키 인디언의 이제 그 과정을 이제 쭉 적어놨어요. 그래서 그 어메이징 그라이스라는 그 노래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그 흑인 노예의 비참함을 이제 부르는 노래인데 이게 찬송가 일종이에요. 그리고 예전에 이제 영국인 그 노예 상인 중에 한 명이 뒤에 이제 자신이 이제 흑인들 갖다 판 것을 반성하면서 하나님에게 참여하는 노래로 이렇게 부르는 게 어메이징 그레이스라는 노래거든요. 예, 그 한글로 번역돼 있어 또 우리 저 창소가에 있어요. 예, 자, 하여튼 그 정신에서 보는 게 프리티안 정신으로 합리화시켰죠. 명백한 운명, 프리티안 정신. 그 다음에 이런 것 논리는 이제 명백한 운명. 하나님이 이 길은 이미 정해져 있다. 인디언을 계몽시키고 이런 것들 인디언 땅들을 거주하고 정착시키는 다 하나님 신이 정해진 운명이다. 이런 식의 이제 명백한 운명을 했고 예정서라고 보시면 돼요. 예정서의 제국지판. 이미 예정돼 있어요. 이제 신에 의해서. 자, 그 다음에 19세기 중후반 서부 개척이 활발하게 있었던 경제적 배경. 이거는 이제 그 대륙 횡단철도가 건설됐고요. 서부의 대교 근강 개발, 골조여시가 있었죠. 그 다음에 자장농지법 같은 거 이런 것들 이제 쓰시면 되겠죠.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238페이지 19번 문제 볼게요. 자, 다음 밑줄친 협정의 구체적인 내용을 한 줄 이내로 서술해보고 후에 이 협정을 무효화시킨 대법원의 판례를 법의 명칭을 각각 쓰시오. 자, 요거는 뭐냐, 위에는 미주주의와 메인을 동시에 가입시키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 자, 이건 뭐와 관련된 건 미주주의 협정이죠. 그 메인주를 자유주도, 미주주를 노예주도 해서 각각 12개 주도 하고, 그 후에 이제 36도 30분선을 자유주가, 그 후에 노예주도. 근데 법은 뭘까요? 캔자스 네브라스크는 당연히 누구 땅이었어요? 그 자유주 들어가야 되는데, 그 당시 횡단철도 놓는 바람에 정치 타협을 한 번에 선거를 결정하자. 이거는 타협을 깬 거죠. 그 다음에 판결은 드레드 스코트 판결. 이런 것들 이제 다 들어가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이제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그 밑에 20번 문제 볼게요. 자, 다음은 오주의 마법사의 영화평론 내용입니다. 오주의 마법사 사료를 활용할 경우에 기획의 내용한 사료 비판 단계를 쓰고, 그 다음에 1890년대 미주친 문제를 배경으로 결성한 미국의 정당 명칭을 쓰시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정당이 제시한 경제정책 내용을 한 줄 이내로 쓰시오. 자, 오주의 마법사는 이제 그 당시 토네이도를 이제 해갖고 그 당시 19세기 후반에 쓰여져 있는 건데, 이때 이제 다다 하나하나가 상징의 은유가 있어. 그래서 그 은유를 보려면 무슨 비판이 필요하죠? 문맥 비판이 필요하죠. 그래서 거기 보면 이제 오주, 여기 보면 이제 허수아빌 농민호, 사자는 민주당, 후보로, 오주는 뉴욕과 워싱턴, 금이 깔려있는 길은 뭐야? 근본이제죠. 그 다음에 마법사는 당시 대통령, 은색구두는 은본이제, 뭐 등등,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 자, 그래서 이제 밑에 깔려있는 것은 이제 근본이제를 할 것이냐, 은본이제를 할 것이냐. 은본이제를 했던 서부의 정당은 뭐라고 해야 되죠? 인민당.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그래서 인민당. 그다음 인민당이 내세운 것은 이제 뭐냐면 금과 은을 같이 하자. 예전처럼 근본이제 폐지하고 은과 은을 같이 하고 통화를 증가시켜서 물가 상승 및 부채의 실질 부담을 낮추도록 하는 그런 것들인데, 물가 상승보다는 물가 하락을 고치세요. 예, 물가 하락.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을 주장했던 것이 인민당의 주장 내용인데, 민주당이 그걸 이견을 수용해가지고 이제 인민당은 몰락을 했죠. 예. 그래서 뭐 이런 내용들,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한번, 관련된 이제, 문제를 이제, 한 문제 더 풀어봐야겠네. 예. 244페이지 잠깐 펴보세요. 자, 244페이지 34번 문제. 네, 볼게요. 다음 기획에 관련된 타는 내용을 쓰고, 그 다음에 니은의 법의 명칭을 써보시오. 그 다음에 이제, 보면, 니은의 법의 결과 일어난 사건의 내용을 두 줄 이내로 서술해보고, 나의 판결과 관련된 사건을 말해보고, 나의 판결 이내에 자유주가 격분한 이유를 두 가지 쓰시오. 이렇게든요. 자, 이것도 아까 전에 이제 얘기했던 건데, 이거는 기획은 미주의 타협이죠. 그래서 1820년 3월 6일에 승인된 미주의주의 연방가입에 의한 법 타협인데, 이에는 아까 메인주의를 자유주, 그 다음 미주의를 노예주, 이렇게 이런 내용들이 구성되어 있고, 그 다음에 니은과 관련된 이제 법은 뭐냐면, 요거는 읽어보시면 캔자스 네브라스카 법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거 있고, 그 다음에 이후에 이제 사건은 이제 뭐냐면, 유혈 사건이죠. 그래서 그 당시 캔자스에서 이제 뭐냐면, 와서 개판 싸운 유혈 사건이 나왔다. 그래서 캔자스 유혈 사건 쓰시면 되고, 사건은 드레콘 스콤 사건이고, 노예가 이제 대법원에 고소할 수 있는 권리를 거부한 것인데, 노예제를 금지하는 미국의 해외 입법의 위헌이라고 선고한 거죠. 그래서 이제 미국 의회의 입법, 미국의 의회, 이런 것을 이제 쓰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드랜드 스콜 사건은 되게 유명한 거니까 이름 정도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거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한 번째 쭉 이제 풀어봤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잠깐만, 50번 문제도 풀어야 되겠는데? 네, 50번 문제가 뭐야?
이건 풀죠. 이거 노예해방선언이니까 50번 문제 잠깐 풀어볼게요. 출발평가. 다음 선언의 대외적 영향을 서술해보고 당시 민주주의 지역이 원했던 통상정책 경제 방향과 이유를 서술해보시오. 이렇게 있거든요. 자, 이거 50번은 뭐와 관련된 내용이요? 링컨의 독립선언서죠. 아니, 노예해방선언서죠. 그래갖고 이제 대외적 영향은 국제 여론의 북부에 유리하게 작용되었다. 그래서 영국의 여론에 영향을 미쳐서 노예제도를 옹호하는 남부를 승인하지 못하게 했다. 이렇게 이제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남부의 통상정책 방향은 뭐예요? 자유무역이죠. 그건 뭐냐면 값싼 공산품의 수입을 얻기 위해서.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이제 남부하고 영국이 서로 긴밀한 관계였고, 남부는 영국의 남부는 영국에 목화를 갖다 팔고, 영국은 그 당시 연진물이나 여러 가지 기계, 이런 거, 농기구를 갖다 팔았죠. 그래서 이제 자유무역을 원했던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받고, 그 다음에 넘어가서 이제, 거기 이탈리아 통일을 볼게요. 이탈리아 통일. 자, 이탈리아 통일과 관련돼 가지고는 시험 문제 이탈리아 통일은 나올 만한데 안 나오더라고요. 예. 그런데 이제 수능에서는 한번 나와요. 수능에서는 몇 번 나왔기 때문에 보는 건데, 자, 이탈리아 통일을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리소지멘트라고요. 리소지멘트라고 이제 또 부르죠. 그래서 이제 이탈리아는 통일은 단순한 분열의 진앙뿐만 아니라 그 당시 오스트리아 세력을 이제 구축하는, 또는 프랑스 세력을 구축하는 그 작업이 있었다. 여기 구축이라는 말이 있는데, 구축은 만들다는 게 아니라 몰아내다는 뜻이에요. 여기서 구축은. 그래서 오스트리아나 프랑스 세력을 몰아내다. 그래서 이제 통일뿐만 아니라 뭐냐면 그 동시에 외세를 몰아내는 그런 이중 가업이 있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는 이제 있는데 이탈리아 통일 운동하고 독일 통일 운동이 좀 비슷비슷해. 일단 첫 번째로는 처음에는 초기 때는 이상주의자들이 있죠. 그래서 부흥적 민족주의, 자유주의 통일 운동을 했지만, 그래서 나중에는 현실주의자들이 하죠. 통합적 민족주의자들이. 그래서 이제 그 이탈리아에서는 뭐 카보르 같은 사람들, 그 다음에 이제 독일은 비스마르크, 이렇게 이제 하죠. 그리고 이제 통일 운동 과정에서 그 다음에 이제 요 밑에도 있지만 그 이상주의와 현실주의자들이 이렇게 있지만, 나중에 그 통일 운동 과정에서 오스트리아 프랑스를 간섭하는 배제하는 과정에서 해요. 이게 좀 공통적이에요. 그래서 초창기 때는 이상주의자들이 했지만 나중에 현실주의자들이 했고, 그 다음에 또 오스트리아 프랑스를 간섭하는 을 배제하는 과정에서 독일 통일이 일어났다. 그리고 독일 통일과 이탈리아 통일은 또 독일 통일 연도도 똑같아. 몇 년이죠? 1871년이야. 그래서 보불 전쟁 때 프랑스를 밀어내는 과정에서 동시에 마지막 남아있던 이탈리아 남아있는 노마였죠. 이 노마에 왜 노마를 이탈리아가 먹지 못했냐면 프랑스군이 지키고 있었거든. 근데 프랑스군이 철수하는 걸 기회로 해갖고 그냥 먹어버린 거죠. 그래서 통일된 거죠. 그래서 통일 연도도 동일하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이탈리아 통일의 3대 인물이 있어. 그래서 이제 이탈리아 통일 3걸전 해가지고 영웅이 3명 있죠. 누구죠? 마치는 초창기 때 이제 이탈리아 통일에 그게 기여했던 청년 이탈리아당을 했던 이상주의자고 자유주의하면서 있고, 형식 정치가로서 이제 누가 있냐면 그 카보로가 있죠. 카보로. 그 다음에 이제 이상주의자긴 한데 남부 이탈리아를 통일했던 가니발디가 있죠. 3명, 3명이 유명하죠. 자, 그래서 이제 이 3명 이름 좀 외워두시고요. 자, 이탈리아 정세를 보면 비니 이후 이후에 이제 그 사르다 왕국, 나폴리 왕국, 교황력을 중심으로 해서 소국 분립 상태였고요. 그 다음에 오스트리아가 롬바디아와 저희 북쪽에 보면 베네치아, 그 다음에 남티르 그런 지역들, 이제 북부 지역을 트리에스트 이런 지역들을 점령하고 있었죠. 그 다음에 이제 마치네 또 청년 이탈리아 운동이 진행되고 있었고, 근데 이제 마치네 청년 이탈리아 운동은 곧바로 진압되죠. 2월 혁명 이후에. 그래갖고 이제 초창기 때 이 마치네 중심 이상주의자에서 이제 샤르 왕국 중심으로 넘어가게 돼요. 그래서 현실주의 정치가 였던 카보르에 의해서 이제 주도하게 되죠. 그때 이제 샤르 왕국이 있었는데 그 샤르 왕국이 어디냐? 코르시카 섬 아시죠? 원래 코르시카 섬이 이탈리아였다가 프랑스 넘어가게 되고 그 남쪽에 큰 섬이 하나 있어요. 이게 샤르 왕국인데, 원래 샤르 왕국은 원래 샤르 섬을 중심으로 해서 왕국이 아니라 거쪽 북쪽에 프랑스 영토에 있는 이제 피에몬트 그 원래 왕국이었는데, 그래서 샤르 왕국까지 섬까지 이제 지배하게 돼. 예. 그래갖고 이제 있는데,
자, 이 빅토리아 엠마누엘 2세라는 그 개혁 군주가 이제 등장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은 오스트리아 압력을 물리치고 자유주의 헌법을 고수를 하고, 그 다음에 그 또 카본을 등용하죠.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입헌 군주제를 입각한 정책들, 이제 정치를 지향하면서 영국의 의회제를 모델로 해서 개혁 정책을 하죠. 그리고 이제 국력을 배양해서 산업 장려, 군대 개편, 그래서 샤르단의 국제적 지위를 향상시키고, 그 다음에 영국과 프랑스의 우호 세력들을 확보하죠. 통일의 우군 세력 확보했다. 그 계기가 됐던 게 뭐냐면 크림 전쟁이에요. 그래서 크림 전쟁에 참여함으로써 이 영국과 프랑스의 우호 세력을 또 확보하는데 큰 역할을 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프랑스하고 그 미약을 맺고 이제 뭐냐면 이탈리아 반도를 건너가서 이탈 통일 전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그때 주로 싸웠던 대상은 어떤 사람이겠어요? 오스트리아겠죠. 그래서 오스트리아하고 싸우고 있어. 그래서 오스트리아 격파를 하고, 나폴레옹 3세가 이제 그때 계속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처음에 약속을 지원해주겠다 해놓고는 배신을 떼버린 거죠. 그래서 나폴레옹 3세가 배신을 했다. 그래서 오스트리아 단독 구조를 맺게 되는 거야. 왜 배신을 했을까요? 샤르드 왕국이 뭐냐면 잘 나가고 통일하면 프랑스에서는 이득 될 게 하나도 없거든. 그러니까 배신을 때리게 되고, 그래서 이제 그 과정에서 이제 뭐냐면 그 나폴레옹 3세의 위치가 위상이 떨어지게 돼. 그래갖고 이제 그때 이제 이탈리아인들은 이제 이걸 보고 배신을 땡기고 오히려 사르단의 동족부가 몰리게 되죠. 그래서 사르단가 이걸 계기로 해갖고 북부를 통일하게 돼요. 결국에는. 그런데 이제 그때 마침 그 청년 이탈리아 중심의 당의 출신이었던 가니발디가 뭐냐면 이 사람이 척색 서치단을 이끌고 남부 지역, 나폴레옹 왕국 지역을 이제 다 통일해버리고 했고, 이 사람이 이제 북부에 올라오기 시작한 거야. 그러니까 이제 잘못하면 이제 그 부닥칠 수 있겠죠. 왜냐면 사우드 왕국은 입헌 군주제이고, 그 다음에 청년 이탈리아당은 뭐야? 공화국이죠. 그런데 가니발디가 이제 큰 대의를 이제 품고 포기를 해버린 거야. 민족을 위해서 자기 신념을 버리고 결국에는 타협을 해갖고 남부 이탈리아 지역을 갖다 바친 거죠.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도. 이게 가지고 이제 샤르단 왕국이 통합됐고, 그래갖고 이제 1860년이에요. 근데 완전한 통합은 하진 못했어요. 왜냐면 북쪽에 땅이 남아있었죠. 결국에는 포이센 오스트리아 전쟁에서 이제 베네치아 북부 땅을 이제 획득하고 오스트리아 점령하고 있었던, 그 다음에 나머지 이제 지역이 노마를 중심의 교황령이었는데 이것도 보골 전쟁 때 통합이 되죠. 그리고 마지막 남아있었던 노마를 지배하면서 이제 1871년에 통일이 완성돼. 이 1871년은 뭐의 통일과 관련돼 있다? 독일 통일과 관련돼 있어. 왜? 그때 이제 프랑스 병력이 보불 전쟁의 정신을 빠져나왔기 때문에 노마를 쉽게 점령할 수 있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근데 이게 노마를 점령하고 그 다음에 교황령을 점령하는 과정에서 그 당시에 누가 갈라지게 되는 거야? 갈등이 있게 되죠? 교황하고 갈등이 있게 되죠. 그래서 한동안 이탈리아 정치하고 이제 정치권하고 그 당시 이제 교황하고 별로 사이가 안 좋았어, 이탈리아하고. 근데 이제 나중에 이제 이걸 누구가 이제 타협을 하게 돼요? 무솔리니 타협을 하게 되죠. 나중에 좀 얘기를 할게요, 이 부분은. 자, 그래서 이제 정치 체제가 입헌 군주제, 제한 선거를 바탕으로 했다. 그래서 이탈리아 한동안 이제 왕정 체제를 유지하다가 언제 공화정으로 넘어가죠?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이제 전쟁에 패배하고 나서 공화정으로 넘어가게 되죠. 자, 그럼 통일 위에 문제가 계속 남아있었는데 뭐냐면 이 트레티노 지역, 그러니까 지금 오스트리아 지역 지배했던 것들 원래 이탈리아인들이 많이 살았는데 이런 지역이 아직도 남아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로마 교황청 간의 문제. 그래서 이건 결국에 아까 말한 것처럼 그 무솔리니 라테란 협정을 맺어가지고 바티칸 시스템 독립시키면서 이제 해결됐죠. 이걸. 그 다음에 남북 간의 경제 발전체가 있어. 그러니까 북부는 상당히 경제가 발전된 지역이야. 공업 지역인데 남부는 완전히 못 먹고 깡총이고 시골이야. 이런 경제 그 차이 문제. 결국에는 이제 남부 같은 게 낙후한 농업지대이기 때문에 거기 특히 시칠리아 지역이 되게 낙후돼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시칠리아 지역에 이제 뭐냐면 조직들이 많잖아요, 이렇게. 예, 그 마피아 같은 지역들, 예, 그 조직들이 많고 지금도 이것 때문에 갈등이 많죠. 예, 그래서 지금 북부에서는 왜 우리가 못 사는 남부를 위해서 돈을 내주냐 하면서 북부의 독립운동을 펼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제가 유럽에 한 번도 안 가봤지만 그 이탈리아 그 가보면 진짜 구리구리 산데요. 그 노마에 가보면 이제 그 못 사는 사람도 많고 지저분하고 그 다음에 소매치기도 많고
근데 얘네들은 강강수육 가지고 먹고 사나 봐. 그 예전에 노마 제국 자기 선조들 위해서 선조들 만들어 놓은 그거 왜 먹고 사는데 하여튼 그런 게 있었다. 그런 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그 관련된 이제 그 뭐냐면 총괄평가 문제를 이제 풀어볼게요. 자, 몇 페이지 펴보시냐면 242페이지 펴보세요. 자, 242페이지 28번 문제 볼까요? 자, 다음은 청년 가단체의 서약식 내용이다. 자, 가단체가 지향했던 옛 이탈리아 영광을 재현한 이탈리아 운동의 통일 명칭을 쓰고 2월 혁명 이후에 이 단체의 통일 운동 내용을 서술해 보시오. 이렇게 했는데 나는 신이 이탈리아에 맡긴 사명을 믿고 이탈리아 태어난 모든 사람이 행동할 의무를 믿으며 신이 국가가 세워지길 원하던 이 땅에 국가가 창조하는데 필요한 힘을 존재하는 것과 민중이야말로 그 힘의 원천인 까닭이 민중을 위해서 쭉 있는데 요거는 뭐와 관련된 거냐 하면 자 이거는 이탈리아 그 통일에 앞장섰던 누구와 관련된 걸까요? 이건 마치니와 관련된 거예요. 마치니 연설문이에요. 마치니가 만든 당이 뭐예요? 청년 이탈리아 당이죠. 그래서 청년 이탈리아 당의 이제 서약식 내용인데 이때 청년 이탈리아 당 통일 운동의 명칭을 뭐라고 하냐면 리소지멘트라고요. 그거 좀 외워두세요. 이거는 리소지멘트. 예. 그래서 있고 그 통일운동 내용은 마치니를 수장해서 아까 로마공화국을 수입했다고 했죠. 2월 혁명 이후에 물론 이제 오스트리아군에 서 진압되겠지만 하여튼 이런 것들이 있었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한번 봤고 좀 쉬었다가 그 독일 통일과 이제 비스마르크 부분을 이제 할게요.